환경영향평가와 절차와 관련하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상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거대 도시화 현상, 개발행의 증가가 이제 있었고요. 또 일정 지역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을 배출이 되었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일단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상당한 경제적 비용 및 시간 등을 요하고요. 또 오염물질을 사후 관리하는 그런 관리적 수단보다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 관리적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환경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정말 맞는 게 98년도에 제가 일본에 사법연수원 시절에 일본에 있는 환경 변호사들 만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따이따이 병하고 미나마타 병을 소송했었던 그 변호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당시 그 60년, 70년대 일본의 그 일본의 그 공업이 굉장히 발전할 때 상황을 찍은 사진을 봤더니 정말 하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개요. 노을 진 것처럼. 그 정도로 배기가스가 오염물질이 너무나 배출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설마 그 정도로 했을까 싶은데 정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나마타 병이나 이따이따 병에 수은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따이따이라는 말이 아프다라는 말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줄일 줄 알고 발전을 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그런 굉장한 그 역습이 환경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우리가 이걸 좀 정말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저감하는 방법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 102조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존법에 그 법적 근거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이제 법령 개정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7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굉장히 환경 법령으로는 굉장히 선진 국가예요. 문제는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이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책 결정권자에게,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나 뭐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실질적인 그 정책 결정권자에게 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계획 위반이나 사업 실시의 즈음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의 정도, 영향 저감 방안 등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결정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정책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다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영향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뭐랄까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뭔가 거대한 발전, 그러니까 무슨 개발이 되면 좋잖아요, 사실. 그걸 다 바라고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또 그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냥 뭐 일단 내 땅값 올라가면 좋고 집값 올라가면 좋고 뭐 고속도로 하나 뚫리면 좋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에게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현황이나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이나 주민으로부터의 지역의 환경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 할 그 절차 내부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이제 정말 아주 이상적인 내용들만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 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 형성을 위한 환경 교육과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냥 무조건 뭐 하나 생긴다고 하면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나한테, 내 자식들에게 나한테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그 사업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네, 어디 가시려고? 네. 두 번째로는 합의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평가서를 공람하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명자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일련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 정보가 평가서에 반영되고 쌍방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 설득 내지는 합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어떤가요?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안 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게 밀양 송전탑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단순히 환경 영향 평가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합의를 도출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도 기능을 보면은 환경영향 평가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계획 위반자가 스스로 규제 기준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규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환경 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유지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의 대안 중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도하는 기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준마저, 내부적으로 설정해둔 규제 기준마저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의 규제 기능은 그런 것이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소결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 평가 제도 자체의 목적은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환경 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나 사대강 정비 사업이나 가리왕산 스키 조성 사업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의 일련의 그런 국가 지자체 거대 자본의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절차 취지를 몰각시킨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 거대 기업과 국가 권력의 개발 의지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 평가 절차 제도의 의의 자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환경 보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정말로 거쳤지만 거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름없는 정도가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런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원의 입장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영향평가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기능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법령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과 시행령 규칙의 그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법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 읽어주실까요? 우리 활동가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도록
네, 이런 목적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잘 돼 있죠. 그다음에 2번 정의 평가는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 읽어보세요.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새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어떠한 환경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 평가하고 했더니 이런 해로운 영향이 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저감하고 줄일 것이냐. 사실 그러니까 이 영향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말 특히 국책 사업, 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가리왕산이나 이런 설악산 케이블카나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런 절차를 거쳤을까?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은 이렇게 너무나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의 좋은 제도를 많이 따와서 규정은 돼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정책 결정권자, 특히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없다. 제도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에 보면은 영향평가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두 번째 환경 영향평가, 세 번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이제 환경 행정기관이 어떤 상위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게 전략 영향평가고요. 환경 영향평가는 일반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사업자가 이제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할 때 밟는 게 환경 영향평가이죠. 그리고 좀 적은 규모일 때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절차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거를 아마 이렇게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절차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실시 전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그 환경영향평가 뭔가 거대한 사업 행정 계획을 설립할 때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경제기획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 행정기관 초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요,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주민 의견 수렴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그대로 원용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참 이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 기능하고 쌍방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지금 이 법에 규정된 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참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30명 이상이 이제 참석하면 공청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7일 전에 그 공청회 내지 그런 절차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 계획, 개요나 일시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보고 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도시는 그런 거 민감하지만 밀양 손전탑처럼 몇십 킬로에 몇 개의 도에 걸쳐서 이렇게 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그게 내 집으로 앞으로 지나가는지 내 집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공청회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그런 공청회마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또 주민이 알게 돼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치면 주민 방해를 개최가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는 그 경위만 공고하면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간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의 절차 내에서 설명회를 한 경우에는 또 생략 가능하고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분쟁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거친다는 게 얼마나 좀 무의미하냐면
어떤 마을이 집이 이렇게 시골은 마을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둥성둥 떨어져 있는데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km, 2km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는 200m, 300m. 이 집에서 보면 송전탑이 막 이렇게 빨래를 걸어도 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시각적으로 2, 300m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땅값은 아예 거래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주민공로함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대상 지역 주민은 이 지역 주민들 같은 시군구네요. 시군구. 그러니까 20km, 30km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할 것 관심은 없지만 같은 지역, 같은 마을, 같은 리 단위인 경우에도 1km, 2km 떨어지면 별로 영향력이 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시행자는 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떡고물을 좀 제공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해서 이 사람들을 그 주민공ram 공청회에 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마을의 발전기금 1억 아니면 5억 이렇게 주면 이 사람들은 좋죠. 그냥 갑자기 한 5억이 툭 떨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인 손해는 이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는 완전히 이 마을 자체에서 소수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이 사업 시행자와 이렇게 의견을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멀리 가버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도 활동가분들도 실제로 가가지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소송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민 의견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한테 몇백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고 수렴할 것이냐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긴 하죠. 그거는 또 너무나 행정 절차가 또 그런 절차가 늦어지기도 하고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제 접점을 과연 우리가 어디 정도까지 할 거냐. 지금처럼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갈등들이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밀양 송전탑 사건은 아주 그냥 한 작은 예에 불과한 것이고, 근데 그것도 너무나 큰 사회적인 그런 갈등 문제 또 비용을 치르게 하는 그러고 이제 언론에 많이 집중되었지만은 실제로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송전탑과 관련된 분쟁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 나중에 또 따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공사를 할 때쯤에 알고 이게 뭐요? 보면은 송전탑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송전탑과 가까운 몇백 미터 이내의 주민들에게는 직접 일일이 다 우편물을 수령해 이렇게 전달해 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그것도 물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 아주 형해화된 그러니까 전혀 그 주민공람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다시 좀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점점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점점 법령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 계속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런 주민 의견 그러니까 초안이 먼저 작성이 되면 그 초안을 주민한테 보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환경부 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을 들은 것을 확정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또 이제 협의 요청하고 그거를 또 의견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확정하고 그것을 또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겪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좀 잠깐 도표로 해본다면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일단은 지역 주민이죠. 지역 주민이 있고 이거는 개발 사업자 내지
뭐 행정기관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전문가들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잘 그런 일을 위임하는 곳이 환경부죠, 환경부. 그래서 모든 개발 사업 할 때는 협의를 환경부를 통해서 하도록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확정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런 의견을 이제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그런 이 개발 이런 그 개발 사실 환경부 이외의 다른 부서들은 뭔가 개발을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산업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강한 로비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충분한 사람, 막 그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부 그걸 제어하고 견제하고 의견을 주고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걸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환경부는 그런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 특히 이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일수록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 당사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개발 행위를 보면은 특히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견제와 균형이 뭐 전혀 기능하고 있지 못하,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제4의 등장인물이 누구죠? 환경단체잖아요. 환경단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게 현실이죠. 네, 점점 뭐 수년 전 2000년대 그 전에 비해서 환경단체 역할들은 더 중요해졌는데 더 이제 상황은 좋지 않아져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더 막 그전에는 눈치라도 좀 보는 듯한 했는데 요즘은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환경단체가 어떻게 이런 주민들을 설득해내고 환경부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나 시행자들이나 또 정부를 견제해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 영향 환경 영향 평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 절차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같은 내용입니다. 평가 준비서를 작성해서 작성하는데 거기는 작성 전에 미리 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죠. 그런 절차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초안을 작성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 보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가 또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협의 내용보다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것인가를 많이 법령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 법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물 밑에 있잖아요. 기업 그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없애고 그것도 안 되면 간소화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더 해야 된다 더 엄격하고 더 넓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그런 그 세력들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그곳에서의 어떤 기준은 힘은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어디로 이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단체가 또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초안 작성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 사업 시행자는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두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드려야 되죠. 하나는 지역 주민, 하나는 환경부 장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공람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환경부에 대해서는 협의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거죠. 쌍방향 이렇게 의견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좋다, 이거는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그 초안을 이제 변경한 다음에 확정을 하고 그걸 고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자 5페이지에 보시면 대상 사업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뭐 굉장히 뭐 17개 사업이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 우리 저 뒤쪽에 앉으신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법에는 어쨌든 법령에 17개 사업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제외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뭐 응급조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또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 여기에다 보면 국정원의 원장이 나오네요. 환경평가 사업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국정원이 참 광범위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그러면 이 환경,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영향평가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리가 변호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 결계를 결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국토부 장관이, 4대강 사대강을 개발하는 사업을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그 처분의 상대방이 근데 없잖아요.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원래 처분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 예컨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식당 영업을 하겠습니다. 식당 영업하세요. 아니면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면 그 건축주. 상대방이 있는데 그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이 상대방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취소해달라. 근데 내가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못해. 그러면 그 허가 취소 소송을 거부 처분, 그 허가를 불승인하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상대방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즘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량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지? 고민을 막 한 거예요. 막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법을 막 찾아보니까 이 상대방은 왜 상대방이 원고적격이 있냐 그러면 이 처분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있죠.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것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원고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침해할 만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원고적격이 있겠구나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초반에 검토했듯이 그 대상 사업이 그 광범위하게 이런 범위 내에 있는 이 지역의 이 환경영향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또 법률상 또 그런 이익 침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법적으로 주장을 했더니 그게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상대방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인 이 사람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해서 처분의 상대방만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대된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처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만금 소송하고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그 대상 지역 범위 밖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특히 환경단체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도 뭔가 좀 원고적 근데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좋아.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 찬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지역 밖에 사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여기가 1km 떨어진 아니면 200m 떨어진 이 지역 주민들은 혜택도 없고 뭐 그 영향만 오고 되게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원고적격 인정해 달라. 아니면 환경단체 이 사람들이 그런 개발의 어떤 이익을 향유하고자 다 찬성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 안에 어떤 아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숲이 있거나 동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을 좀 제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원고적격은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 또 법리를 막 연구한 게,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입증을 하면 원고적 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지역 범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적 격이 되는 거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원고적 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이 원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일단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 소송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송은 진행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소송 중에 그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각하해버리는, 그렇긴 하지만 소송 중에 어쨌든 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이제 원고적격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판례를 한번 읽어보죠. 새만금 소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수면 매립과 농지 개량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승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환경적 이익들이 침해될 것이 추정돼요.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승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고 적격은 굉장히 넓어졌지만 넓어지긴 했지만 그걸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고로 좀 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송 재판에서 그런 이제 재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권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확보해 가는 그런 뭐 싸움, 투쟁, 뭐 그런 이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례를 더 읽어보면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어디였냐면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은 누구든지 원고 적격이 다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누가 있었냐면 목포, 익산, 완주, 전주, 서울 이렇게 사는 지역은 지역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도 아닌데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를 입증해야 되었었죠? 구체적으로 침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 판례에서는 위 원고들이 공유수면 수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공수법상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농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각하해버렸습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4대강 사업도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평가 항목과 대상 지역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주민은 다 원고 적격 인정되고 밖의 지역 주민들은 입증을 해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원고 적격을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 평가가 어떤 처분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를 평가할 수 있는 위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연구해 보면 어떤 처분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처분을 취소시키려면 위법한 처분이어야 되는데 위법하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위법한 겁니다. 절차적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라고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죠. 예컨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아까 그 개발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권자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위법화의 정도에 따라서 처분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무효로 볼 수 있는 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취소냐 무효냐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처분과 당연 무효인 처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위법의 정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그냥 기준을 정한 거예요. 판사들이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의 종류가 그 위법한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지? 막 학자들이 또 막 논쟁을 해요. 그래서 중대하기만 하면은 무효다. 아니다. 명백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판례는 우리 법원의 입장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또 명백해야 한 경우에만 무효 사유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그냥 어렵죠. 요즘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하게 행정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은 뭐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어렵고 대부분은 이제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많고요. 위법한 정도고.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소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한을 놓쳐버리면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 위법성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2005-14-363 판결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박격포 사격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아마 이건 군인이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대에서 하는 거라서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랬더니 절차를 미이행했더니 이거는 당연 무효다. 이거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거는 영향평가 자체를 밟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평가를 내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밟긴 밟았어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긴 밟았는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다투는 게 사실은 사대강도 그렇고 뭐 가리왕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만곰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밟은 것 자체가 뭐 신빙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대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대강이 흐르고 있는데 볼을 막으면 이게 이 수질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고 또 뭐 어쨌든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더라. 평가를 우리가 해보니까 수질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그런 답을 줬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평가를 해봤더니 수질이 좋아진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영향평가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 수질 문제는 통과를 이제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 도포를 막으면 유속이 느려지고 유속이 느려지면은 유속이 느려진 경우에 느려지면은 물이 오랫동안 가둬져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그 조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다. 이 유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 녹조나 적조 이런 수질 오염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전문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이제 이때 그 영향평가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그 요소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언론 소송으로 돌아와 보면 위법한 처분이어야 되는데 위법은 절차적 위법과 내용적 위법이 있고 절차적 위법은 아예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있을 때 취소되는 무효되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럼 내용적 위법은 뭐냐? 내용적인 위법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재량권을 일탈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경우에 이제 위법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재량권이란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함에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럼 안 할 거면 왜 안 하는지, 할 거면 왜 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죠. 그 재량권 범위가 있는데 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해버리면 안 되고 또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표현을 쓰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걸 내용적으로 위법하니까 취소해라. 아니면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것이 뭐냐를 좀 보면요. 어쨌든 그 6페이지에 2의 나항을 보면 부실한 그러니까 주로 문제되는 영향평가 제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이나 뭐 새만금이나 가령산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나 다 틀림없이 영향평가가 부실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법원에서는. 이럴 때 법원의 견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적 위법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사유 중에 하나로 간주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법하다. 그러니까 내용적이라는 것은 실체적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실체적 위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면은 부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하는 재량권을 일탈했냐, 일탈하지 않았냐, 남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소송의 한번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밟지 않았어요.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밟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엉성하게 영향평가를 밟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밟지 않은 걸로 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 밟잖아요. 뭐 협의도 하고 뭐 연구도 평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되면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고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새만금 소송이나 4대강 소송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4대강 소송은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4대강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뭐였죠? 첫째가 홍수 조절, 홍수를 조절하고 두 번째로는 수질을 개선하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네 번째가 뭐였죠? 어쨌든 네 가지 목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이제 수질 개선이잖아요. 수질 개선. 근데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쨌든 이 수질 개선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수질 개선과 관련된 그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질이 개선되느냐 여부를 그 평가한 평가 절차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경영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판사는 뭐 내용적으로 부실한 것이 있을지 물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환경영 평가를 제도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다 이거는 뭐 환경평가 제대로 뭔가 했네. 그러면 이거는 절차적으로는 통과를 일단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환경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부실하냐 이거를 또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순서가 있는데 먼저 그 처분이 절차적으로 모든 법을 다 지켰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처분을 취소해버리거나 무효를 확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내용적으로 가면 뭐 복잡해지니까 이 절차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환경영 평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지만은 거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건 절차적으로 당연히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환경영 평가 절차는 뭐 거친 듯한 느낌만 그런 것만 있어도 이거는 뭐 거쳤으니까 절차적으로 일단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냐, 부실의 정도를 이제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만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만금 소송이 본안에서는 다 패소를 했는데 본안 소송하고 집행정지 사건이 있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거를 부실하다라고 평가를 해서 집행정지를 시킨 판결문에 판사의 의견을 우리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는 당초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했냐 그러면 새만금 사업을 농지조성 목적뿐 아니라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농지조성, 그러니까 새만금을 막았잖아요. 섬이 있고 육지가 있으면 새만금을 이렇게 막는데 간척된 이 땅에다가 이 땅을 농지를 조성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여기다가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장도 세우고 도시도 세우고 이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걸 판사님이 인정한 거예요. 당초 새만금 사업을 농지조성 목적뿐만 아니라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에도 매립 목적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수산 중심 개발안으로 계획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은닉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목적을 처음부터 농지조성뿐만 아니라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했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해야 되죠? 농지조성뿐만 아니라 복합단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이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은닉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한 내부 간척지 오염 부하량을 참작하지 않고 유용 내 인구 및 축산 폐수 배출량 등을 적게 추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농업용수 수질을 초과한 금강호의 물을 연간 4억 7천만 톤씩 공급받아 수질 개선 희석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총인 기준 3급수의 수질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판사님은. 세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생태계 및 해양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 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의 저감 방안인 금강호 물을 희석수로 도입하는 방안도 수질과 생태계 혼란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농촌 지도 체계를 활용한 수질 유지 관리 방안 및 배수관문 이취 결정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방안이니까 이제 물을 너무나 큰 넓은 면적의 물을 가두기 때문에 그 가둬둔 물이 이제 오염되지 이제 썩지 않도록 물을 이제 금강호 물을 이게 농지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농업용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농업용수가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썩을 수 있으니까 썩지 않도록 금강물을 희석하고 뭐 그런 저감 방안을 세워놨는데 이 판사님이 보기에는 그런 저감 방안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서 중에 사업의 입지, 규모, 토지 이용 계획, 사업 시기 등에 대한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감 환경 피해가 예상되면은 그 피해를 없앨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영향평가 제도의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강, 하구 및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많이 주장했던 거죠. 우리는 이 갯벌 자체가 이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큰데 이 갯벌을 없애고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농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갯벌을 없애므로 인해서 또 입는 손실도 반영을 해야지 해서 그 농지 조성하는 이익이 더 크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갯벌에 대한 가치를 전혀 평가하지 않고 농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만 가지고 이게 이익 있는 사업이다라고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많이 주장했던 게 무슨 소리냐, 이 갯벌에서 우리가 취하는 이익이 농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가진 경제적 이익보다 크거나 적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 개발을 하려는 이 정부 기관과 환경부 사이에 또 협의를 했는데 협의 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간척지 내부에 오염물질을 전량 예외로 방류하는 시설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래야지 이 물이 썩지 않으니까. 그런 협의를 막 했는데 그 협의를 했으면은 그 내용을 그 초안에서 확정할 때 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반영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 판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협의하고서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준설 공사 시 부유물 확산을 방지하는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협의 내용을 불이행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내려야지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도 다 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다 반영했는데 그 반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의견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권력 분립이 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행정부가 너무 이제 권한이 커서 국회와 이 사법부가 사실상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하는 신여 역할을 하는 걸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뭐 그러니까 법의 어떤 사법 제도의 어떤 뭐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극 사법주의냐 소극 사법주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물론 정치적으로 뭐 그렇다는 걸 떠나서 기본 입장이 행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다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인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어떤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환경을 보존하고 뭔가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개발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미래 세대고 뭐고 환경 문제도 다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를 해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우리 사법부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어주고 견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또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명검 사업에서는 그 집행정지 사건의 고등법원의 판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환경인 평가를 거치긴 거쳤지만 부실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인 평가를 밟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뭐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집행정지로 위법하다라고 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판결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7페이지 두 번째 낙골당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용인에 있는 지역인데요. 용인에 산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산을 진짜 구분능선까지 다 까버리고 낙골당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거의 생활이 그냥 이렇게 보는 방향이 산 쪽이었기 때문에 낙골당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묘를 설치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분능선까지 이게 다 산을 까버린 거기 때문에 묘가 유실돼가지고 막 시체가 막 이렇게 떠내려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묻어놓은 그런 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인간적으로 그런 게 예상되니까 이거를 좀 면적을 최소한 7분 능선, 6분 능선까지만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이 주민들이 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는 패소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1심, 2심, 3심에서 내용이 1심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서는 낙골당 설치 사업과 설치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처분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처분 상대방이 있고 이 제 주민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1심에서 막 다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내용이 좀 달라져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쳤는데 환경영향 평가서를 피고가 이제 거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영향 평가서를 책을 다 제출한 게 아니라 한두 페이지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소심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해버렸냐면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효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이거는 소송을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패소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판사님의 취지는 뭐냐면 환경영향 평가를 두세 장 페이지만 제출한 거를 봐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쳤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거는 무효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야, 그럼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야, 그러면 이 법원에서 너희 재판부 너희가 영향평가서를 제출해라라고 성명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라고 해서 파기환송해서 결국은 패소해서 졌죠,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슬프게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에서도 이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7페이지 좀 읽어보면 중간쯤 보면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은 2심을 말하는 항소심을 말하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보완한 환경평가서 중에 이면만은 그러니까 2페이지 그것만 18호 쪽으로 증거로 제출했어요. 또 보완한 환경영향 평가서 3면만 한쪽짜리만 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보완한 평가서 중에 또 한 면만을 또 증거로 제출하고 또 173면, 174면 그러니까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되는 영향평가서 책을 한 권짜리 중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몇 장만 딱 복사를 해서 증거로 딱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영향평가를 이렇게 밟았다고 볼 수 없네 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재판부에서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 아니면 뭐 영향평가를 거쳤다는 점을 좀 더 입증해라라고 성명을 심리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심리가 미진했다라고 이제 해서 파기환송해서 결국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그런 이제 아주 씁쓸한 그런 판결이었고요. 두 번째 8페이지를 보시면요.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이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2001년도에 판결한 용화집단 시설지구 기본 설계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이게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한 것이 어떻게 소송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판결은 뭐냐면 국립공원인 속리산 있잖아요. 속리산에 온천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겼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온천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환경부 이때는 이제 내무부 장관이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내무부 장관.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환경부 장관이 없었고 환경처 장관이 있었던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는 사람이었는데 환경처 장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협의 의견을 줬어요. 근데 이 협의 의견을 이 사람들이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8페이지 가운데 단락에 줄쳐져 있는 부분을 밑에 보십시오. 피고가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였음에도 내무부 장관이 환경적 위해 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경 처분을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원공헌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위배한 하자가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지구의 개발점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를 거치고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무부 장관이 그 협의를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그거는 그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절차적인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런데 내무부 장관이 이 사건 변경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와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말은 정말 질리게 나오고 되게 읽기 싫은 그런 내용이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내무부 장관이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의, 참 이게 요즘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데 협의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이거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환경부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적 위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처분을 아까 위법적 절차적 하자는 통과되었지만 내용도 실체적 하자로 와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여부는 아까 그런 환경부가 어떤 의견을 줬냐 그러면 너희들이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은 물을 이제 사람들이 쓴 물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하천을 식수로 쓰는 그 지역 밑에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그대로 마시는데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무부 장관이 이 사업을 승인할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온천에서 쓴 그 뗏물이 이게 밑에 지역 주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해라. 이런 조건부 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내무부 장관은 환경부가 그런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반영도 안 한 채 그냥 허가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 말은 곧 너희들이 그 재량권, 승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나온 그런 환경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저감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아니한 그거를 봤을 때 너희들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참 보면 사법부가 비겁한 게 여기는 그 시행자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거 좀 뭔가 지역적인 문제니까 이런 데서는 판단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사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뭐 가리황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그냥 완전히
진짜 눈을 감아버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거,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그런 배경하에서 그런 목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소송적으로도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되게 재미없다,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고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또 주민들을 이야기하거나 또 본인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환경영향 평가,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 내용 자체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속 그 어떤 이 처분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다툴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 평가를 할 그런 대상 사업에 있는 사전에 그런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미리 평가해 놓는 것, 사실을 확인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하면서 영향평가를 누가 하죠?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 승인을 예컨대 개발 사업 승인 허가를 신청할 때 영향평가를 누가 하냐면 이 개발 사업자가 지정한 업자가 이걸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자는 돈을 여기서 받으니까 이 사람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를 할 확률이 높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컨대 영향평가는 사실 도시에서 하는 큰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거야 이제 너무나 한눈에 딱 보이니까 거짓말 하기 어렵지만, 근데 산지를 개발하면 가리왕산이나 아니면 사대강이나 이런 것들은 가리왕산도 500년 된 자원 보전, 숲인지 또 그게 뭐죠? 그 얼음골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단체나 기존 지역 주민이나 그런 주민들이 거기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걸 전제로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자료가 이렇게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거는 부실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주장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거 다름없다라고 주장해서 절차적 위법을 일단 주장해 보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부실하다. 그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 대상 지역의 그 환경 현안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놓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9페이지고요. 문제점은 첫 번째, 영향평가를 누가 하죠? 전문가들이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대강, 수질 오염 관련해서도 지금도 제가 이름을 녹음하고 있으니까 공모모 씨라고 그 국립환경과학원에 있었던 그 직원 공무원 분인가요? 아니구나. 어쨌든 그 국제기관에 있었던 연구기관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사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수질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소송하면서 수질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을 막으면 유속이 느려지고 그러면 그 속에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갇혀져 있고 또 갇혀져 있으니까 햇빛에 오래 쬐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녹조나 적조가 잘 살 수 있고 많이 또 이게 흘러가 버리지 않고 쌓여 있으니까 녹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수질이 약화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아니다. 유속은 그러니까 볼을 막는 것이 유속을 늦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질을 악화 요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유속 자체는 그 녹조나 적조를 강화하는 수질을 악화하는 요인이 아니다. 온도와 내부 부영향과 이런 오염물질의 정도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도 같은 말을 가지고 결과를 다르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곡학 아세아는 같이 지금도 그 이제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부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녹조나 적조가 심해지면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찬성했던 교수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 그거는 4대강 보 때문이 아닙니다. 가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환장하겠는 거죠. 정박석이 열불이 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역기능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참여 절차가 보장이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 간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 기준 선정이 좀 미흡한 게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파입니다. 그러니까 송전탑도 사실은 뭐 물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심 속에는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송전탑이 지나가면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뭐 땅값이 그냥 3분의 1로 이하로 떨어져. 아니 거래가 안 되죠 뭐. 그러나 물론 건강상 위해도 물론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송전탑을 이제 설치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은 전자파도 영향평가 대상 항목이긴 한데 그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되어 있냐면 그 전자파의 그 측정한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제보건기구 환경보건기준의 전자계 인체 안전기준 권고상인 83.3 밀리 테슬라, 밀리가우스 테슬라 이렇게 있나요? 어쨌든 83.3으로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 그 정도가. 근데 이 83.3은 이게 단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그 기준이 단기적인 자기장 노출 기준이거든요. 근데 전자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이 송전선에서 근데 20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전자파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전이 되지 않을 정도인 거고 83점은 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노출되는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이게 한번 설치되면 뭐 30년, 40년 갈 거기 때문에 30년, 40년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에 영향평가 건강상 위에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83.3이 아닌다고 해서 이거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뭔가 관련된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 범위 설정 방안이라는 그 책을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154kV 고압 송전선로로부터는 자기장의 노출 영향 범위가 30에서 55m 거리가 30에서 55m 떨어져야 된다고 봤고 345kV 같은 경우에는 70m, 90m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깝죠. 70m만 하더라도 그게 그 송전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국제보건기구 83.3은 그냥 20m 떨어져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송주법이라고 해서 송전선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보상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이 최근에 이제 생겼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일정 거리의 지역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수 있도록 사야 되는 그러니까 주택과의 거리는 많이 이제 해소될 것 같고 그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서 다만 땅값 떨어진 것도 일부 부분 이제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그 값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크게 영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인심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설악산이라든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아주 경관이 좋고 또 생물 다양성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산을 전혀 훼손되지 않는 원형 그대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는 있잖아요. 특히 우리 우리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양양군민의 경제적 이익과 또 강원도의 표를 의식해서 심지어 민주당마저 새정년마저 그냥 막 우리가 먼저 허가해 줬습니다.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허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전혀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리왕산도 마찬가지고요. 가리왕산도
그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그 숲을 그냥 단 3일 동안 운영하기 위한 그 올림픽 운영을 위해서 다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무모함은 참 어디서 오는 건지.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발의 면제부,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거치기만 하면 법원에서도 그냥 뭐 통과, 그러니까 개발을 면제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히려 아주 무시무시한 영향을 주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끊임없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이렇게 절차를 완화하려고,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그 환경 정의를 위하여 토다 키요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1912년도 타나카 쇼조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된 문명은 산을 허물지 않고 강을 오염하지 않고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게 참된 문명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참된 문명이 아니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